목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는 일에서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how라고 했는데 how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역량이라고 아까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역량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역량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예시를 또 들어봤지만 경험으로 말할 때도 한계가 있고 또 견해로 말할 때도 어렵습니다. 기업은 여러분에게 경험을 요구해요. 근데 그 이유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뭘 알아야 돼요? 역량을 알아야 돼요. 자, 우선은 역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반 역량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직무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 역량은 뭐냐면 앞서 이제 채용의 결론에서 살펴봤던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기반 역량이라고 해요. 그냥 깔려있는 역량이에요. 베이스. 근데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함께 할 때, 함께 일을 해야 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인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기반 역량. 그리고 직무 역량은 직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이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런 세 가지 채용의 결론과 연결이 돼요. 직무 적합성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직무 역량을 보는 거고 그걸 경험으로 물어보죠. 그리고 조직 적합성이나 가치 적합성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반 역량을 평가하는 거고 이걸 경험으로 물어보죠. 아까 제가 예시로 든 뭐 인재상과 관련된 역량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 역량은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표 달성 능력, 혼자 루틴 업무 잘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팀워크, 함께 잘할 수 있는가. 그게 조직 적합성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단골 질문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요 세 가지 가치 적합성,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을 들으셨잖아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더 이해도를 높이실 거고 그걸 가지고 역량으로 평가할 건데 여러분이 역량에 대해서도 알고 경험에 대해서도 연결점을 좀 알아야지만 그걸 강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 조직, 직무 적합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것도 필요한데 동시에 그걸 역량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역량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근데 역량의 종류는 크게 기반 역량이 있고 직무 역량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대학 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 재미있었던 것도 있을 거고 의미 있었던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또 이런 걸 해나가실 거예요. 근데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험에서는 역량이에요. 네, 역량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볼게요. 우선 기반 역량 다시 볼게요. 기반 역량은 이런 건데요. 조직에 가면 성과를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과의 기본은 당연히 뭐 의욕이나 사고방식이라는 태도도 중요한데 역량이 되게 중요하죠.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에서 함께 할 때 필요한 역량이 기반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거는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혼자도 잘할 수 있는가, 함께도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혼자 잘하는 걸 주로 목표 달성 능력으로 많이 물어보고 함께 잘하는 것을 팀워크로 물어보죠. 여러분 대학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혼자 과제할 수 있고 뭔가 이제 목표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 조별 과제할 때 함께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대학 생활 잘하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 역량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 역량은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표준화 있잖아요. 10가지 직업규칙 능력. 그렇죠? 근데 공기업은 생산 관리가 없어요. 우리 사기업이 생산 관리가 있죠. 공기업의 직무는 보통 뭐 에너지 공기업에서 발전 기계직이다. 뭐 그런 발전 화학직이다. 뭐 그런 게 거고. 어쨌든 역량의 개념은 참고할 수는 있죠. 아, 국가에서는 이렇게 역량의 개념을 10가지로 표준화했구나. 국가에서 표준화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 게 아니죠. 되게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거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능력 한번 볼까요? 여기 문제 해결 능력에 하위 역량이 있는데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사고력도 종류가 있겠죠. 논리적 사고, 전략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되게 많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사고력, 그러니까 역량 이해도가 높은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문제 처리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까 살펴본 프로세스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개념이 있거나 이해도가 있어야만 역량 이해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그 직무 능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직무별로 요구되는 게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네, 비슷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범주에서는 비슷하다는 거고, 다르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다르죠. 어떤 직무에서는 이 역량이 우선순위야. 저 직무에서는 이 역량이 우선순위야. 그게 직무마다 좀 다를 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직무 역량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 위에 있는 게 주로 기반 역량이죠. 자기 관리 역량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목표 달성 많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짜세 많이 물어보죠. 태도, 책임감 같은 거 많이 물어보고. 대인관계 역량, 이게 이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팀워크 많이 물어보는데, 그 외에도 소통이나 설득력, 아니면 공감 능력, 뭐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걸 보시면, 밑에 있는 건 이제 학습사고 역량과 조직의 역량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이제 예시인데, 글로벌 기업 200개 이상 기업에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연구 분석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예시로 보기에는 좀 괜찮죠. 일단 역량의 종류부터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기반 역량과 직무 역량입니다. 기반 역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혼자 잘하는 거, 목표 달성, 함께 잘하는 거, 뭐 팀워크나 대인관계라고 볼 수 있고, 직무 역량은 직무별로 달라요. 네. 우선은 종류부터 보고 있는 거죠. 자, 학습사고 역량은 한마디로 뭐 일머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문제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가,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조직위의 역량은 그러니까 너무 개인주의적인 사람 안 뽑잖아요. 조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가, 조직이 우선인가를 좀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려고 하죠. 혼자 일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량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신 건 역량의 종류를 좀 살펴봤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목표 달성, 팀워크, 문제 해결. 이거 단골 질문이잖아요.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갈등 관리 요즘에 많이 물어보고, 설득이나 소통 뭐 늘 많이 물어보고, 또 요즘에는 분석 능력도 물어보는데 거의 신입사원은 이 정도예요. 근데 앞서도 한번 강조했지만 여러분 대학 생활에서 이 정도는 하거든요. 조별 과제 하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학 생활 하면서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잘한다는 건 과연 뭘까? 내가 직접 실천해 봐야지. 내가 다른 방식도 시도해 봐야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갈등 해결 너무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소통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역량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문제 해결 되게 중요하죠. 엔지니어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엔지니어는 데이터로 승부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프로세스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역량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 역량을 잘 발휘하는 사람의 특성, 요게 아까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도 채워가실 거예요. 요거 여러분의 스스로의 경험에서 혹은 그때 그 친구하고 같이 프로젝트 했는데 그 친구는 갈등 되게 유연하게 잘 해결하더라.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그때 그 친구하고 같이 프로젝트 했는데 이 친구는 문제에서 원인 분석할 때 이렇게 접근하더라. 개선안 도출할 때 이렇게 접근하더라. 사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더라. 이런 게 이제 서로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역량에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요거 채워 나가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량을 경험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의견으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오늘은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과제로. 생산관리 직무에서 어떤 역량이 요구되면서 어떤 역량이 왜 요구되는지, 또 이 역량을 잘 발현한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지 오늘 배운 내용으로 다 채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왼쪽은. 오른쪽은 조금 더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 채우시면 나중에 직무 이해도 중에서 Y와 타우 중심으로 잘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생산관리 직무에 하는 일과 역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인 식스시그마의 개념, 통계적인 분석 기법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걸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식스시그마는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미국의 모토로라사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는데 이걸 미국의 G이사,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품질 분야에 적용을 잘해서 글로벌 제조업 기업에 확산이 많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경영 혁신 방법론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그거예요. 편차를 6시그마 이내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편차를 줄이겠다는 건데 그 6시그마라는 범위가 100만 개 중에 한 4개, 5개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스시그마는 하나의 방법론이자 프로세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DMAIC라고 해요. 이게 프로세스적 접근이죠.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 Define.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갭을 알아야 되니까. Define. 정의. 두 번째, measure.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단위가 있거나 어떤 척도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그만큼 측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널라이즈는 분석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임프루브는 개선안을 적용해서 개선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컨트롤을 해야 돼요. 모니터링이죠. 컨트롤은 한마디로 모니터링인데 보통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면 괜찮죠. 괜찮잖아요. 보기에도. 실제로 검증이 많이 된 건데 이런 방법론입니다. 식스시그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제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DMAIC 각각의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식스시그마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는데 이게 민간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게 그린 벨트가 있고 블랙 벨트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둘 다 취득하면 좋은데 블랙 벨트까지 딸 필요가 무조건 있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여기에 있는 개념 중에서 내가 생산이나 품질 관련해서 뭘 좀 언급하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역량과 관련해서 뭘 언급하면 좋겠다. 그 정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교육을 좀 들으시면 제조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고 통계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시그시그마를 하긴 하는데 이미 이거는 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방법론 중에 유행이 있거든요, 유행. 주로 식스시그마 다음에는 뭐가 유행이냐면 그 식스시그마를 해당 산업이나 기업에 커스터마이징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식스시그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트리즈. 네, 트리즈는 서로 다른 분야의 특허를 융합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라고 해요. 이게 유행했었고 지금도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유행했냐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죠. 네,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디자인 싱킹 이게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트렌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그마라는 것은 표준 편차인데 그걸 이제 6시그마, 6시그마 이내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 정규 분포에 어떤 범위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그 안에 얼마나 그 낮은 수준의 편차로 포함되도록 만들 것인가 이제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관리하는 거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100만 개 중에서 수치적으로 3개, 4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분량이. 대단히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 능력이죠. 근데 그걸 이제 목표로 해서 가져가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접근, 이를 위한 프로세스적 접근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식스시그마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교육 받으시면 또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소개 정도 해드리는 건데 이 100만 개 중에 3개에서 4개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리 수준이 되는 거죠. 100만 개라는 모수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편차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DMAIC를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드리면 조금 더 그 디파인에서는 처음에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꽝이 되거든요, 꽝. 그래서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의 범위까지 정해야 되고 나중에 누가 또 그 프로세스를 마무리하면 아니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여기서 다 정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네. 매저를 가보면 매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터 드러커인데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매저인데 이 매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CTQ라는 핵심 품질 특성을 정해요. 네. 이게 이제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는 거죠. 근데 이걸 찾아내는 것, 이걸 이제 정하는 거죠. 정의하여. 그걸 정해서 현재 수준도 보고
목표도 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널라이즈 여기는 이제 분석인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아까 CTQ라는 핵심 원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변수를 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상관관계 분석 또는 인과관계 분석 그런 것들 이제 하는 단계가 이제 애널라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프루브는 이제 그런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떤 걸 적용하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원인에 따라 대안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적용안을 최종 선정하는 거죠. 선정하고 적용까지 해보는 거. 그래서 적용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컨트롤이 되는데 컨트롤은 이제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면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단계를 하는데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식스시그마에서 이제 QC 7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분석 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래됐어요. 요즘에는 더 다양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죠.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몇 가지만. 7가지니까 간단하게. 자, 첫 번째는 그 특성 요인도 또는 피쉬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고기 뼈처럼 생겼잖아요. 이거는 인과관계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이 큰 뼈를 보시면 이게 아까 CTQ라는 거 핵심 인자예요. 그럼 이 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맨 머신 머티리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뭐 인바이러먼트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찾아가고 그러면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지 이렇게 계속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런 인과관계 분석의 약간 개념도 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생각보다 우리 인간이 사고할 때 굉장히 간과하는 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사실 특성 요인도가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QC 7가지 도구는 다 그런 형태예요. 이게 약간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는 건데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릿속만 생각하면 잘 안 그려져요. 특히 원인 분석할 때 어떤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때. 근데 가시적으로 뭔가 정리할 때 다음 단계가 펼쳐질 확률이 뇌과학적으로 높죠. 네, 근데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레토 차트는 이제 파레토 기법이라는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결함의 종류라고 볼게요. 디펙트. 근데 이제 어떤 디펙트, 어떤 디펙트, 어떤 디펙트 이러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20% 안에 있다.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80대 20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결함의 종류가 있는데 나머지가 전체가 80이에요. 그리고 메인으로 발생하는 게 20이에요. 그럼 어떤 것부터 개선해야 돼요? 20부터 계산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80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짜잘한 거니까. 예, 근데 그런 개념이 파레토 차트인데 이렇게 그려보면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든요. 20% 안에 든 거. 이거 먼저 해야겠다. 예, 그런 개념이고요. 다음에 히스토그램. 이거는 그냥 여러분 아시는 막대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X축과 Y축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포하고 있는지 보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산점도. 이것도 아마 학교에서 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상관관계 분석이죠.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두 개가 지금처럼 오른쪽 위에 우상향을 하게 되면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수치적으로 척도가 또 유의성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완전히 분산되어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X축이 Y축도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유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기울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산점도라고 볼 수 있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인자들이 많은데 그걸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보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하나만 나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여러 가지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리도의 개념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내가 관리해야 돼, 모니터링해야 될 어떤 이제 지표가 있겠죠. 그게 이제 막 변동을 해요. 그럼 이게 변동을 하는데 여기 녹색 그림처럼 밑에 하한선을 벗어나거나 위에 이제 상한선을 벗어나게 되면 잘못된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상 데이터인지 잘못된 데이터인지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이상 데이터인 경우도 있어요. 아까 질문 잘해주셨는데 계측이 잘못된 경우,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 경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주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징후를 나타낼 수 있고 원인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UCL, LCL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한선, 하한선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내가 도출한 어떤 이 핵심 인자가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에 따라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받아요.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상한선을 넘게 되면 확실히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떤 요인에 하한선을 벗어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게 이제 명확하게 검증이 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상한선을 넘게 되면 어떤 인자를 어떻게 조정한다. 하한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되겠어요? 제어적이 유동적이 되죠. 네, 그렇게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눈에 잘 보이는 거죠. 가시적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용도로도 많이 하게 되고요. 물론 자동화는 많이 되어 있지만 그 여섯 번째는 그냥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생각보다 인간이 휴먼 에러를 많이 발생시켜요. 아까 전에 이제 지적 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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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웃기죠. 근데 그게 직접 이렇게 행동하고 눈으로 서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생각보다 제조업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에 가면 이런 체크시트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양식을 가지고 체크하게 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다이어그램인데 이거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스시그마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미니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하는 실습을 하시게 되는데 실습. 그러니까 약간 엑셀과 다른 고도화된 분석 툴인데 뭐 이제 고도화의 정도가 뭐 요즘에 뭐 워낙 다양한 게 있잖아요. 오리진도 있고 R도 있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의 약간 기본적인 버전? 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제조업의 통계적인 분석 기법의 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위 목차를 갈게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좀 볼 건데요. 자, 우리나라는 GDP의 30% 정도가 제조업이에요.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입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제조 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고 푸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조 기업도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2050년 탄소 중립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예요. 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뭐 탄소 중립도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또 스마트 팩토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생산 관리니까 스마트 팩토리하고 연결해서 좀 볼게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볼 건데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영상 중에 일부를 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일 차 산업혁명은 증기 잠깐만요. 기관으로부터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는데 다시 할게요. 네,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이게 약간 버벅거려. 됐다. 네, 다시 볼게요. 일 차 산업혁명은 증기 기관으로부터 시작된 기계화 혁명이었고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20세기 후반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혁명기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은 산업 구조는 물론 인류의 삶까지 급격하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미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장은 기계와 로봇, 그리고 사람이 함께 제품을 생산해냈죠. 기계와 로봇이 사람의 일손을 거들긴 했지만 재고 관리나 부품 주문은 물론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을까요? 우선 공장의 생산 설비에 사물 인터넷이 접목된 스마트 센서가 부착됩니다. 이 센서들은 설비나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송하죠.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여 빅데이터를 형성하고